네, 자, 2020년 군무원 7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무원 7급 문제는요, 출제 비율이 이러합니다. 자, 어때요? 어문 규정과 이론 문법 부분의 비중이 예전처럼 많지만, 근데 그렇다고 또 50%까지 점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문학과 문학 부분, 이 역시 50%를 점유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휘 부분에서 생각보다 한자 문제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한자 문제도 뺄 수 없기 때문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자어 부분도 공부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자 문제로 제가 분류해 놓긴 했지만 한자 단독이라기보다 문맥 추론을 통해서 한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 능력도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이렇게 그냥 몇 제가 나왔다 이런 걸 파악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가 왜 틀렸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로 유사 출제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으잉 했을 수 있어요. 이게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데서 나올 만한 문제거든요. 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깊게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좋은 글을 선택하는 건 누군데요? 독자, 읽을 사람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글의 내용이나 목적이 나와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 독자는 당연히 들어가요. 그리고 나의 지적 능력과 맞는 글을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사, 그리고 뭐 배경 지식,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독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것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필요. 그래서 목적과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이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필자는 누가 썼는가거든요. 물론 우리들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글이 베스트셀러일 거야. 그리고 좋은 것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장 논리고 원래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에 누가 썼는가는 사실 고려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과 맥락, 독자가 이 좋은 글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가 바로 이제 어휘 문제이자 비문학 문제 유형이 병합된 유형이에요. 자, 여러분 2번 문제 별표 쳐주세요. 이 유형이 이게 어휘 문제만 낼 수도 없고 독해 문제량을 늘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늘릴까 할 때 문맥 추론 능력과 어휘력이 모두 필요한 이런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국회직에서 많이 보이던 양식인데요. 군무원에서도 7급에는 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9급도 요즘에 이런 문제 자꾸 들어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 중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이라고 했어요. 이때 밑줄만 보면 절대 못 풀어요. 그 밑줄이 들어간 문장의 앞뒤를 다 보셔야 됩니다. 공주 부여와 익산 일대의 백세 역사의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뭐죠?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의 주어가 뭐예요? 이거요. 공주 부여와 익산 일대의 백세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보존 활용 괜찮습니다. 이게 지키고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억은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충청남도가 백세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1개월을 맞아 공주 부여 유적지를 모모한 관람객 여러분 여기 괄호 쳐볼까요? 뭘 꾸며요? 니은에 탐사하니 꾸미는 게 관람객이에요. 그럼 관람객이 탐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탐사라는 이제 어휘의 지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탐사는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더듬어 조사한다의 탐사의 사, 조사의 사. 근데 사실 관광객들의 역할은 학자나 연구자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관광객은 관광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탐사가 맞지 않고요. 탐방, 구경을 목적으로 가다. 그래서 탐사 말고 탐방을 골라야 맞는 거죠. 골랐어야. 그래서 맥락에 맞지 않는 어휘가 선택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충청남도에 대해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권고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코모스는 지구의 개별 관광 관리 계획 및 유산별 방문객 그 관리 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등재 유적 보호를 위한 지구 내 그 사유 토지 공공관리
송살리, 능살리, 고분벽화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기서 지금 이코모스의 권고사항을 나열했어요. 그러면 이코모스는 권고했다. 무엇을? 쫙.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가 뭐예요? 유적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적지구의 개별 관광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맞나 보세요. 이 밑이 앞뒤를 열거하거나 이어주기 위한 접속어잖아요. 자, 그러면 앞과 뒤를 보면 유산별로 방문객 관리 계획 수립 시행을 하라. 근데 내용을 쭉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이 계획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관리 계획은 개별보다는 뭐가 적합하다? 여럿 중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상태의 관리 계획이 아니라 자, 통합관광계획이나 종합관광관리계획으로 해야 앞뒤 문맥이 어울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코모스의 목적을 봤을 때는 개별보다는 통합이나 종합이 어울린다. 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국회는 충청남도가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확보의 총력을 경주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존과 경주에 대해서도 어휘 공부해 두도록 할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사실은 니은은 너무 잘 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니은은 탐사가 아니라 탐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잘 냈는데 사실 개별과 그 통합의 차이 같은 경우는 개별이 왜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문맥상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운 면이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나머지 보존이나 경주가 너무 여기 문맥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고르려면 그나마 이제 싹 이게 개별이어야 하나? 개별이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한 디귿을 잡아주시는 게 맞겠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속담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여러분 이건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제 해설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낡은 유형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아직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없다 라는 말은 말 같지 않은 말 하면 들어줄 귀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체 맞지 아니한 말은 못 들은 척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기억 니은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4번도 별표 쳐보세요. 2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독해 비문학의 빈칸 추론과 어휘 문제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휘 점유율이 높은 거예요. 제가 이런 유형들을 독해로도 세고 어휘로도 셌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가 단독 어휘보다는 아까 3번 같은 유형보다는 2번이나 4번 유형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한자죠.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인도의 오랜 고전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말이 없다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알 수 없으며 참과 거짓,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을 알 수 없다. 말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에 대해 과로하라. 자, 그러면 이 기억의 후보가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지금 묵상인데 다 묵상이야. 근데 이거 한자를 뭐라고 쓰는 게 적합한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혼동어휘 문제는 아니에요. 한자 문제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란 뜻이겠구나. 그럼 그것을 한자로 표현할 땐 뭐지?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잠잠할 묵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잠잠할 묵이 아닌 걸 볼까? 먹을 올려놓는 묵, 먹묵자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한자로 봤을 때 아니고. 자, 그러면 1, 3 남은 상태에서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진실로 언어가 없다면 세계가 없고 따라서 인생이 없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렇듯 오래되고 깊은 사념은 인간의 문화에 대한 모든 비평 속에 계속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다. 인류 문화와 사고의 역사는 결국 언어에 대한 문제를 싸고 돌면서 전개된 것에 불과하다. 언어의 내면적인 괄호 이 깊이를 더할 때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게 딱 첫 번째 선지를 보더라도 뭐예요? 고찰이잖아요. 고찰이 깊이를 더할 때 그러면 아까 전에 묵상처럼 도금은 같은데 전혀 생뚱맞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살피다. 살필찰. 생각하고 살필찰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되게 어려운 한자들이 들어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묵상과 이 고찰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리고 잘 쓰이는 용어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렵다고 할 건 없어요.
그래서 4번 문제 유형은 좀 아쉬워요. 왜? 그냥 이만큼의 지문을 읽게 해놓고 결국에 한자 문제거든. 그래서 저라면 묵상묵상 고찰고찰 이렇게 한자 차이만 두는 게 아니라 비문학 독해로서도 의미가 있도록 묵상 말고도 이제 단상이라든가 유사한 말들을 섞어가지고 선지를 내겠어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2번 문제와 4번 문제를 보면서 아직 국회직 문제가 훨씬 더 퀄이 좋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예, 그럼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잇몸소리면서 파열음인 것. 여러분 잇몸소리를 한자로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음운을 배울 때 자음 체계표에서 바다, 사, 자, 가, 하, 마, 누라, 양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잇몸 소리 중 파열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네는 울림 소리고 밑에는 그럼 안 울림 소리 중에 파열음은 뭘까요? 디귿입니다. 자,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다사자가 마누라야 이것만 외우면 돼. 바다사자가 하 입술부터 목구멍까지. 그 다음에 마누라양 이거는 울림소리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문학 문제를 풀 건데 한 지문에 여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가는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 위시에서 기가 표상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이니까 하나 빼고는 다 기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 동그라미 치고 나는 이 시에서 기가 되게 중심시어니까 이 기가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원관념들을 다 떠올려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7번. 근데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빼고 다 맞을 테니까 얘를 보자. 미리 보지 마세요. 미리 보면 내가 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져요. 문학에 대해서는 내용 질문은 그게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선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발문만 보세요. 기가 핵심 시어구나. 핵심 시어의 원관념. 얘가 뭘 상징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지.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에 7번. 기억에 나타난 시적자의 자세. 그러면 기억 부분에서 뭘 찾으라고? 자세. 그 다음에 니은부터 미음 중 시적자의 흔들리는 내면을 표출한 거. 그럼 여러분이 발문이 힌트 하나 줬어. 이 시의 자아는 흔들리는 내면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 그럼 시를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우리는 기에 대해 정리해야 돼. 자, 내 마음은 내 화자 나왔죠? 그럼 나의 마음 이퀄 기다. 그러면 기의 의미, 내 마음, 화자의 마음,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처럼 걸려왔더라. 그럼 이거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보는 이도 없는 시공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왔지.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되게 컸다, 작았다. 되게 보잘것없는 생을 산 느낌. 혹은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운 심정.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1년을 통해서 보는 이도 없는 이 시공에 없는 것처럼 걸려 있었다. 그럼 내 마음의 깃발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외로움. 이런 걸 도출해 두세요. 그 다음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혼란과 열기는 내면 갈등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흔들리는 내면이라고 했는데 너 괜찮다. 체크. 난 너를 가다반으로 두고 싶다.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눈길이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들이여. 여러분 편안하다라는 것 자체가 내면의 흔들림을 표현할 순 없어. 넌 진짜 아니다. 그쵸? 디귿은 절대 아니야. 흔들리는 내면이. 일단 편안함은 뭔가 위안이거든. 내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을 듣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건 내면의 흔들림이고 방황. 그 다음 나에게 원이 있다면, 나에게 화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해지는 그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그러면 내 소원은 일몰이 해지는 거죠? 근데 해질 때쯤 내게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의 소원은, 나의 바람은
후회 없는 삶이다. 후회 없는 끝이다. 그렇게 고요히 사는 게 바람이야. 그 다음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에 여러분 이게 황제의 항복서와 같은 여러분 황제는 항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고결한 인간이잖아. 근데 그가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항복서를 썼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그와 같은 무거운 비애가 뭐예요? 슬픔이죠?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의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무거운 비애니까 슬픔인데 잘 보시면 이 무거운 슬픔이 맑게 가라앉으래. 여러분 우리가 말달을 나쁠 때 쓰는 경우가 있나? 그러게 이거예요. 그 모든 번뇌와 고통이 가라앉고 나서 그래서 하얀 모래벌같이 순수한 마음을 지니게 된 그 고통과 번뇌를 초월하고 그것을 다 겪고 나서 안정된 자 그러한 벗은 없을까? 친구를 원해. 그러면 이 벗은 어떤 벗이에요? 순수하다. 무거운 비애를 초월했다. 순수, 초월.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맨 앞에서 얘기한 거. 원래 깃발의 기는 어때요? 펄럭거리죠. 근데 어떤 친구를 바라죠? 모든 고통을 다 지나가서 가라앉은 사람을 원하죠? 그럼 난 펄럭거리고 싶을까? 펄럭거리고 싶지 않은 걸까? 그렇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자, 그래서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드립니다. 뭘 기도드릴까요? 아직도 내면의 흔들림은 있는 거죠. 내면의 흔들림은 있어. 근데 내면의 흔들림은 여전한데 뭘 기도할까? 저런 벗을 만나거나 내가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고통과 번뇌를 초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현재 내면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거랑 같이 자, 이 기가 의미하는 것부터 거리가 먼 거. 자, 여러분 기는 나의 마음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때요? 기도하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금방 봤지. 자, 그리고 순수한 삶을 원하죠. 순수는 제가 아까 전에 어땠어요? 그런 벗을 원하죠. 그래서 기가 표상하는 바 기도하는 마음인데 뭘 기도해? 순수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시적 자아의 희원이라는 게 소원이야. 자, 그래서 선제끼리도 연관관계가 있죠. 순수한 삶, 모든 번뇌와 고통을 이겨낸 삶. 그래서 그런 삶을 기도하는 마음이 나의 기인 거예요. 원래 깃발은 목표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된 사랑, 이게 연정을 가지고 쓴 시라는 걸 알 근거는 없죠. 자, 그 다음 기억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자세. 전체적으로 먼저 시의 흐름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기억 부분만 볼까요? 자, 기억은 뭐였어요?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처럼 걸려왔다. 외로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외롭게 살아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돼. 자책은 스스로를 꾸짖는 거야. 너 그럼 왜 그렇게 외로웠는데? 그건 네 탓이야. 네가 이 모양으로 살았으니까 너가 그렇게 외롭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책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이 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지만 자기 자신을 꾸짖거나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념. 이 사람은 순수한 삶을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소망하죠. 그러니까 체념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하는 후회와 그죠? 후회와 어떤 그런 걸로 원통한 마음이 쌓인 거예요. 근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통해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은 어땠지? 곰곰이 내 삶을 되돌이켜보고 외로웠구나. 이 정도가 딱 자성이죠. 적절한 수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여기서 흔들리는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거 뭐라 그랬어요?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서 펄럭거렸던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의 어떤 부분들도 나의 마음과 다 관련은 있으나 하지만 흔들리는 중인 걸 보여준 건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서 깃발은 펄럭거렸겠네. 마음은 흔들렸겠구나.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죠.
자, 여기서 김남조 시인이 자신의 시에서 추구하는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자 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뭐 절대된 사랑 이런 거를 고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에 대한 지식으로 얘 읽고 고르시거나 그러는 거고, 시 자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삶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는 게 더 냉정한 평가예요. 자, 그러나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끝없는 자기 초월과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 부분. 자기 초월과 기도. 자, 그래서 언제나 완성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녀의 시는 신의 세계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시인의 염원이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삶에 대한 열망과 종교적인 소망. 순수한 삶을 원해요.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 고독하고 나를 성찰하고 고뇌하고 번뇌하는 흔들리는 자아가 나오고 그러다가 때로는 위로받으며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어디 그런 사람 없나요? 자, 그리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 기도하자. 자, 그 다음 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아마 문제 푸시고 되게 지문에 대해 좀 아쉬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필자가 빠르게 살기와 느리게 살기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문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느끼셨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선지에 되게 다양한 말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럼 빠르게 살기, 느리게 살기. 그럼 빠르게 산다는 것과 느리게 산다는 것과 관련된 글일 거고, 기역과 니은에 각각 다른 게 들어갈 수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앞뒤 문맥을 통해서 빠르게 사는 게 어울리나 느리게 사는 게 어울리나를 찾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 전체를 잠식해버렸다. 우리는 휴가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긴장의 이완도 역시 노동력의 재충전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건 노동이나 다름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쉬면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글의 필자는 쉬는 것도 노동 양상 중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른바 기억도 다른 시간에 만들지 못한다. 그럼 앞문장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잠을 자거나 긴장을 이완하는 시간도 다른 시간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또 일이라는 거야. 일하는 노동과 다른 질의 다른 역할의 시간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수면이나 혹은 긴장 이완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빠르게 살기는 아니겠죠? 느리게 살기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살기 빼. 그 다음 자, 그래서 그건 역시 이 그것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느리게 살기, 즉 긴장의 이완이나 수면 역시 가속화된 노동의 시간이 낳은 결과 막 힘들게 일을 하니까 뻗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니은은 오늘날 당면한 시간의 위기, 시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지? 휴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다른 시간이나 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시간혁명이다. 그러니까 기억도 니은도 기억 니은이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가 결국에 새로운 시간을 못 만들어준다라는 고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느리게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살기라는 것은 이제 노동 자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제시된 단어들의 발음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읍을 떨어뜨리고 리을, 그 다음에 순행 유음화가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난 일, 자, 짤래요.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 들어가고 유음화는 교체에 들어가죠. 교체 대치. 자, 그 다음에 말거나 여러분 여기서 리을 기억의 대표음은 기억이지만 용언의 어간 어미 사이에서는 기억 충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오면 용언의 어간 어미 사이에서는 대표음으로 리을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을 선택하지 않고 리을을 선택한 뒤에 어간이 울림소리로 끝났을 때 뒤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거나. 그래서 여기서 기억은 떨어지는 자음군 단순화와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 후 된소리 대기. 여기서 된소리 대기를 우리는 교체 된소리 대기라고 하죠. 용언의 어간 어미 사이의 된소리요. 자, 그 다음에 떨지. 여러분 요게 장단음 기호인데 다른 기호가 좀 들어가 있네. PT에 이렇게 장음 기호. 떨지.
이렇게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떨지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인 리을로 발음해야 되니까 비읍 떨어뜨리고 역시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떨지. 자음군 단순화와 교체 된소리 대기예요.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다음은 어순 병렬의 원리에 따른 대한 설명이다. 어순 병렬의 원리 자체를 보시고 나 이런 거 안 배웠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단어의 순서를 나란히 놓을 때 적용되는 원리.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국어에는 언어 표현이 병렬될 때 일정한 규칙이 반영된다. 시간 용어가 나란히 나올 때 일반적으로는 자연 시간의 순서를 따르거나 화자가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자, 가까운 쪽이 앞서고 멀수록 뒤로 간다. 이거는 도상성에 대한 얘기네요. 언어와 국어단원에서 배우는 언어적 도상성 중 시간의 도상성.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까이 느끼는 걸 앞으로 전진 배치한다. 혹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 혹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걸 앞으로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간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위, 앞, 왼쪽과 관련된 용어가 앞서고 아래, 뒤, 오른쪽이 뒤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도상성과 관련이 있어요. 국어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언어에서 볼 수 있는 성격이죠. 자,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피는 게 먼저 일어나는 일, 그리고 지는 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자연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게 1번.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여러분 이게 돈을 벌어야 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쓰죠. 반대말이지만 어쨌든 수입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 그 다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죠. 그래서 위쪽이 먼저 앞선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위고 얘가 아래야. 그래서 이거는 디귿. 문 닫고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들어온 다음에 닫아야 되잖아요.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도상성을 깬 독특한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국회직에 이거 나온 적 있어요. 건너뛰다. 여러분 이게 뛰어서 건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상성을 깬 단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문 닫고 들어와라 역시 도상성에 어긋나는, 즉 언어의 순서의 병렬 원리와는 동떨어진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게 이론이에요. 관련 이론. 해설지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입니다. 자, 문장의 확장 방식이 다른 것은, 자, 문장의 확장 방식이라는 건 문장과 문장을 이어진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을 절로 넣어서 안긴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줄어들고 있다. 주어,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앞에 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죠. 자, 그러면 관형절이 안긴 문장.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철수가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갔느냐? 말이 없이 갔어요. 용언을 꾸미는 부사절. 그래서 부사절이 안긴 문장. 그 다음 3번. 나는 들었어요. 그가 귀국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인용조사가 있죠? 그래서 인용절을 아는 문장. 자, 그 다음에 봄이 오면 주어 서술어. 자, 그 다음에 꽃이 피다. 주어 서술어. 이건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절이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다, 자, 1번은 관용사용 전성어미 는으로 이렇게 알 수 있고 2번 관용사용 전성, 부사화 접사 이와 결합해서 부사절을 형성한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3번 인용조사를 쓴 인용절. 이렇게 아는 안긴 문장이고 얘만 이어진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은 다 견문장인데 아는 안긴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가 답안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통사론의 문장 짜임새 부분에서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에 밑줄 친 기억부터 디귿을 한자로 바르게 바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자 문제죠. 근데 사실은 얘는 문맥이 그닥 필요 없어서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단어만 줘도 문제를 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지문을 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그래서 지문을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부조리, 응시,
여과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한자를 쓰는지만 볼게요. 부조리라는 말은 안을 부자에다가 가지조자 그리고 다스릴 리자를 써서 도리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일. 말하는 게 두서가 없어 그러면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요럴 때. 자, 그 다음에 니은 응시. 이때 엉길 응자 볼시자. 그래서 눈길을 주어서 한동안 바라본다.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그걸 엉길 응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과.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걸을 여자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한자들은 저는 부조리와 응시는 여러분들이 알 법한데 여과는 좀 걸을 여자를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선지 구성을 보시면 지금 부조리까지 해서 이 부를 가지고 차이를 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응시라고 했을 때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과는 몰랐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1, 3 중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와 같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의 응시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이 응시는 세조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매와 같은 눈으로 세조자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눈을 부릅뜨고 본다. 그 다음에 여과에서 이거는 진짜 안 쓸 말이잖아. 그쵸? 열매과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여과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13번 같은 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하려면 아마 한자 단행본 정도까지는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 중 단어의 의미 변화를 잘못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론 쪽에 국어의 언어 변천에 따른 의미 변화. 그래서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동된 것. 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는 이론에 근거한 문제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결의. 결의는 원래 이게 친척을 의미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온 민족, 범주가 되게 넓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종족에서 민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 친척이나 좁은 범주에서 민족으로 확대됨. 그 다음에 놈은 어때요? 원래 모든 남자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놈이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 특히나 이제 남자에게 쓰다가 남자에 대해서 비하해서 쓸 때로 점점점 좁아진 거거든요. 사람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남자 중에 나쁜 놈들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점점 축소된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은 예전에 온몸이었는데 낫만 의미하게 된 거예요. 낫. 그래서 축소. 그 다음에 끼. 그래서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가 원래 시간을 의미했는데 식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쯤 밥을 먹다의 의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연관성이 있긴 한데 이거를 축소로 보거나 이동으로 보는 관점 둘 다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번 문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 축소, 이동을 묻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설을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끼를 이동으로 보는 관점과 축소로 보는 관점 둘 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오히려 끼 같은 거는 모든 교과서가 싣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결의 놈 얼굴은 굉장히 중요한 예시죠. 그리고 우리 해설에다가 좀 더 교과서 단어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자, 그 다음 요거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볼 때 여기 수작이 나와요. 의미 이동에. 이걸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동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확대로 보는 관점도 있으니 요거 따라두시고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중 자, 인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사실은 이런 문제를 처음 봤을 거예요. 이 화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설득 전략. 설득 전략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인성적 설득 전략. 자, 이때 이성적 설득 전략이 논증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적 설득 전략은 이 말을 하는 화자나 글을 쓴 필자의 그간의 삶의 행적이나 가치관을 통해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볼까요? 인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동그라미. 그래서 나를 믿게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믿게 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 대한 신뢰성?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성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아니라 화자나 필자에 대한 신뢰성이 기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감정은 감성적 설득, 3번은 이성적 설득, 4번도 이성적 설득. 그래서 저라면 이성적 설득 전략 냈을 것 같은데 참 인성적 설득 전략을 내다니.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맥락을 고려할 때 기업부터 리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 후보 좀 볼게요. 여기서 상황, 장면, 완제품, 시제품까지만 읽을게요. 그 다음에 글의 절반까지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영화를 보면 어떤 물체를 3차원의 입체 스캐너에 집어넣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쓱 스캔한 뒤 기계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스캐닝했던 물체와 똑같은 물체가 만들어지는 괄호가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영화를 보면 요렇게 영화를 보면 괄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괄호가 지금 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어떤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뭐였어요? 상황과 장면이죠. 그럼 상황이 나온다, 장면이 나온다 중에서 더 적합한 건 뭐죠? 장면인데 상황을 지을 정도의 증거가 되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우지 마세요. 괜찮아. 지우지 말고 보류해. 자, 그 다음 여기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허구와 같은 상황 여기 나오죠? 이것 때문에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러면 기억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치자. 더 볼게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물체를 3차원 스캔하거나 자,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내는 이 마법 같은 기계인 3D 프린터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3D 프린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괄호 생산이다. 그때 완제품이나 시제품이었잖아요. 그럼 뒤를 보세요. 그간 제품을 개발할 때는 금형을 만들어서 샘플을 찍거나 수작업으로 모형을 만들었고 이후에 수정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3D 프린터로 뭘 만든다고요? 샘플이요. 그럼 완제품이 시제품이에요. 시제품이죠. 시험으로 만드는 거.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확실히 결정을 못해도 여러분 자, 니은에서 완제품을 지우셨어야 돼요. 그럼 1, 3번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을 가볼게요. 자, 3D 프린트는 괄호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게 뭔지 뒤를 봐야 알아. 인체의 무해한 종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수지 또는 인공뼈 소재를 통해 유실된 뼈 부분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 전에 그 실제와 거의 동일한 인체 구조물로 미리 연습을 하도록 돕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의료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말로 앞에 산업용보다 의료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완제품을 지우고 완제품을 지우고 산업용을 지워서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내 생각에는 상황을 지우기에는 여러분들이 근거가 좀 부족해.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부러뜨리지 말고 다 살려뒀다가 여기서 완제품 지우고 여기서 산업 지우고 의료 살려서 그렇게 해서 4번을 결정하는 게 제일 적절하죠. 그 다음에 검산을 뭘로 해? 리을로. 조만간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리인가를 볼게요. 리을. 자, 아직은 3D 프린트가 자, 일반 가정이나 우리 실생활에 깊게 들어왔다고 보기에 다소 이르지만 조만간 우리 생활에 정말 녹아들 시대가 올 것이다. 곧 올 거야. 곧 조만간. 그럼 조만간의 경쟁 선진 뭐였는데요? 언젠가? 언젠가도 괜찮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금방 곧이거든? 근데 언젠가는 그 먼 언제라도 기필코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라면 기약할 수 없는 때를 얘기하는 거고 조만간, 곧이라고 해야 여기서의 문맥적 흐름에 더 적합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PPT에 펜 터치는 걸 조금 다르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네. 그 다음 17번에 밑줄 친 기억의 예로 적절한 거. 자, 그러면 기억이 뭔가 보죠. 합성어의 유형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때 합성어의 형성 절차가 국어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으면 이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국어의 일반적인 문법적 배열을 지키지 않으면 비통사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비통사적인 상황에는 뭐가 있을까? 자, 일단 명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거는 통사적이에요. 그리고 용언의 관형 사용과 명사가 결합하는 것도 통사적이에요.
용언이 용언과 이어질 땐 연결형을 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문법을 지키는 건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자, 어간이 어미 없이 결합이 되거나 연결음이 없거나 관형사용 전성음이 없거나 부사가 체언과 붙거나 어순이 우리와 틀리거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볼게요. 들어가다에 연결음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1번. 너무 쉬워. 소름 끼쳤어. 자, 그러면 용언의 연결형이니까 연결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자, 얘네들은 뭘까요? 부슬비. 부사가 체언을 꾸몄어요.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불고기는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통사적인데 밑줄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노프르다에 연결어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연결형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도 아마 처음 본 유형일 거예요. 별표. 일반적인 유형 말고 좀 신유형 아마 처음 본 이론일 수 있다 이런 거. 아까 전에 인성적 설득 전략도 별표. 자, 그럼 볼까요?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뭐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하나로 주제를 수렴하는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의 주제로 묶어나가는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관심 있는 화제나 주제나 쟁점을 확인한 다음에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끼리 관점 확인하고 비교 대조하고 한 다음에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론으로서 그냥 나머지는 다 순서가 다 틀린 거니까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한 다음에 다양한 글과 자료를 선정하고 선정한 걸 정리하고 비교 대조한 다음에 재구성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 19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2번, 3번, 4번은 그냥 외래어 표기법 규정 예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셉션은 몰랐을 수 있어. 하지만 2번, 3번, 4번을 모르면 안 되고 이 문제는 2번이 답이니까 2번 알면 끝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럴 때 4개 선지를 다 모른다고 쫄면 안 되고 결국에 정답은 내가 아는 필수 텍스트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타워. 자, 그 다음 나머지 다 맞는 거.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 파랑해 보시면 여기에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 적대. 이것을 아워로 적는다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타워. 자, 그 다음 여기서 컨셉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방식이 아닌 것이니까 그럼 하나 빼고 다 나왔다는 얘기죠. 미리 볼 거예요. 대상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낸다. 그러면 인물을 투영한 대상이 있네. 그 다음 계절의 배경과 인물의 정사가 밀접하다. 그럼 계절적 배경을 찾아봅시다. 어울려야 돼요. 인물 마음이랑. 그 다음에 인물이 처한 상황과 정조는 이별에서 비롯됐다. 이별 얘기인가 확인. 그 다음에 우연과 같은 운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물의 태도. 운명에 기대어 사는 인물인가. 자, 그럼 여기에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이 섞여 있었는데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만복사 저폭이죠? 여러분 이거 필수 작품이잖아요. 우월한 독해에서 고전소설 보면은 이생규장전 만복사 저폭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이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있는 5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봄봄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은이 매달린 듯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쓸쓸해라.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의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워있는데 난 청춘 외로워. 어디서 들려오려나 고운님의 피리소리 고운님을 원해요. 외로운 빛이 새 짝없이 날고. 여러분 빛이 새는 사물이에요. 자, 근데 외로운이라는 감정서술어가 꾸미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자, 의인화이자 감정이입입니다. 화자가 외롭다 보니 저 빛의 새도 외롭게 느껴진 거죠. 여기서 1번 선지 확인됩니다. 화자를 빗댄 대상이 있어요. 짝이른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이것도 짝을 잃은 원앙새라는 것도 화자에 빗대어진 거죠. 내 인연 어디 있을까? 등불로 점치다가 시름겨워 창액이 되네. 시름겨워요. 자, 그래서 봄이라는 배경과 그 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정경, 이런 게 화자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1번 확인됐죠? 그 다음에 2번에 계절의 배경과 인물의 정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울리는 거랑 대조돼서 극단적으로 두드러지는 거랑. 지금 이거는 배경은 예쁜데 나는 외로워서,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나의 감정이 더 드러나는 효과. 그래서 계절의 배경과 인물의 정서가 이거를 대조돼서 극적 효과를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처한 상황과 정조는 이별? 그럼 여러분, 이게 고은님이 분명히 존재했다가 이별한 상태냐, 아니면 고은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글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고은님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별했다는 건 알 수 없어. 내님은 어디에 있나 이기 때문에 이별한 상태가 아니라 아예 만난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복자 저포기를 알면 굉장히 쉬운 결론이 나와요. 예, 그 다음 우연과 같은 운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물의 태도. 내님은 어디에 있나.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낭랑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리며 등불로 점을 치죠. 내 인연 어디 있나 등불로 점친다. 그래서 이게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는 태도. 자, 그래서 1, 2, 4번 맞는 말, 3번은 잘못된 말. 이미 있는 연인과 이별한 게 아니라 연인을 원하는 상태다. 자, 이러다가 이제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죠. 부처님, 저와 저포놀이를 해서 지시면 제게 연인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저포놀이를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죽은 여자야.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알면 쉽죠. 21번입니다. 자, 21번에 다음 풀이한 말에 해당하는 표제어로 가장 적절한 거. 별표.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근데 신형이라기보다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나 싶긴 해요. 어휘 문제 좀 줄여야 되는데 군무원 진짜. 자, 여기 보죠. 다음 풀이한 말에 해당하는 표제요. 자, 여기서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는 천체. 핵, 코마,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무슨 별이냐는 거예요. 난 진짜 기상직 뽑는 줄. 자, 제가 아니 뭐 천문 이게 군무원과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래서 이게 뭐 맞춤법도 아니고 아유 진짜. 아니 무슨 어휘력을 이런 데서 측정하나 몰라요. 욕할 건 욕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별똥별은 이제 빛을 내며 떨어지는. 그 다음에 떠돌이별은 타원 궤도를 계속 그리는. 그 다음에 샛별은 이게 언제쯤 보이느냐, 새벽별의 준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4번을 골라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골랐을까 싶어. 이거는 그냥 틀려도 그냥 진짜 그래. 아유, 이런 문제는 진짜 개나 줘. 이렇게 해야 돼. 뭐 어쩔 거야. 그쵸? 그래서 뭐 답이 예인 거는 뭐 알겠어. 뭐 해석이 그렇겠지. 근데 이게 왜 국어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다가 그냥 각각의 해설을 각각의 어휘 뜻을 넣어 놓긴 했어요. 넣으면서 해설 쓰면서 진짜 답답했어. 자, 그 다음 난 샛별은 한글 맞춤법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샛별은 낼 수 있지. 근데 나머지는 뭐 별똥별 표준 발음법에 나온다. 별똥별 뭐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국어랑 무슨 상관이야. 21번은 별표 친 건 이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 21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보고 시간을 쓰는 게 바보들이다. 자, 그 다음 22번, 23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또 별이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죠. 기억부터 리을의 한자 문제죠. 그럼 이게 문맥을 본다고 도움이 될까요? 그냥 한자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문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왜 도움이 되는지 이따 앞뒤 문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저라면 얘는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선지 먼저 보세요. 자, 그럼 선지 먼저 봅니다. 북극성은 항성에 포함된다. 이럴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모든 책을 항성, 행성, 유성으로 빗댔다. 그 다음에 3번. 항성 같은 책은 개인 삶의 특수성을 풍부하게 해석해준다. 항성 같은 책.
그 다음 유성 같은 책.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 글은 책을 별들의 빗댄 글이로구나 하고 지문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모든 책을 별에 비유를 했어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다른 별들의 중심이 되어주는 항성. 여러분 항성의 한자를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항상 항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문맥에 보면 뭐라 그랬어? 항상 다른 별들의 기준이 돼주죠. 자,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자, 그 다음 그래서 항상 항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항성의 주위의 궤도를 규칙적으로 돈다. 자, 그러면 행성의 단일행자죠. 아, 다니는구나. 그래서 규칙적으로 도는구나. 자, 그 다음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라고 했죠. 그때는 흐를유. 그래서 여기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서 빛을 내면 떨어지는 작은 물체 유성. 금방 사라지잖아요. 흐를 유자, 흐르듯 사라져버리는. 물도 흘러가면 우리 옆으로 다시 안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휙 소리를 내며 자취를 감춤. 자, 그래서 금방 사라짐. 그 다음에 북극성은 동서남북 할 때 북이 들어가는 거죠. 북극남극 할 때 극이야. 방향이죠. 그래서 한자를 이제 풀 때도 앞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다면 항상 항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풀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높을 항이 아니겠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내용 보고 23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별에 대한 설명이니까 밑에 책에 대한 얘기로 갑시다. 자, 여기서 지금 북극성이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듯 항성과 같은 책은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지만 끊고, 반짝하고 나타나는 유성은 한순간의 즐거움만 제공한다.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유성 같은 책들이 지천으로 굴러다니지만 항성 같은 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해와 해석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고만고만한 수준의 책들만 거듭 읽다 보면 잡다한 상식은 늘어나도 깊이가 없어진대요. 자, 그렇고 그런 수준의 유성 같은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의 깊이와 두께를 늘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성 같은 책을 읽자라는 글이네요. 자, 그러면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서 자, 쇼펜하우어의 글이었고, 여기 유성 같은 책은 많이 읽어야 된다? 아니,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다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혼동어휘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들어간 마지막 조항의 혼동어휘죠. 우월한 어휘 한자에서도 볼 수 있고 우월한 문법 규정에서도 노라고 느라고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둘의 차이. 자, 여러분 일단 느라고일 때 느라고는 연결어미인데 앞뒤절을 인과관계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가 돼. 자, 예를 들어 어젯밤에 공부하느라고 늦게 잔 거야. 그러면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어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느라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흘 밤낮을 최선을 다했는데 하노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다고 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땐 노라고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마지막 문제죠. 자, 이게 일행직에서 2019년 문제의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군무원 7급에 또 나온 거죠. 그 전에 가장 먼저는 EBS가 다뤘고요. EBS에 나온 것이 이제 일행직에 나오고, 일행직에 나온 게 1년 차이로 군무원 7급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보죠. 다음은 소설 작품에 나오는 대포 소리의 변화와 관련된 서술이다. 문제도 굉장히 유사해요. 소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작중 화자와 대포 소리의 거리를 가까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이게 참신해.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별표. 그래서 문학 문제는 문학 문제인데 접근이 굉장히 특이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중하자 대포 소리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소리의 거리도 당연히 포와의 거리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쿵 하고 남쪽 멀리서 은은한. 그럼 나머지는 들려왔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시 들린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그러나 다가오는 저 소리, 삶과 죽음, 선택을 재촉하는 소리,
그리고 라에서 쿵, 그리고 여기서 하고 들려오는 포소리보다 가까운 울부짖음. 여기 나, 다, 라에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그 내용이 거리감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가엔 정확히 멀리서 은은하게 들린다고 했고 나머지는 거리감의 변화나 이런 게 노출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 가까운 순서대로 정리하라 그랬는데 가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뒤로 가야겠죠, 확실히. 그래서 적어도 나머지에는 멀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가 맨 뒤인 선지를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별을 친 거 중요하다 좋다가 아니라 뭐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근거가 있는 걸 맨 뒤로 바꾸면 선지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근데 그러면 라, 다, 나, 가가 점진적인 이유는 뭐냐? 라고 해보면 사실 없어요. 그냥 저 솔직히 진짜 이거는 귀에 대면 귀걸이 코에 대면 코걸이라 뭐 각자 이거를 해설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장을 하시겠지만 다 그냥 만든 말이고요. 예, 만든 말이고 그냥 진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소설을 미리 읽지 않고 이 부분만 보고 푼다고 했을 때는 가를 맨 뒤로 배치한다밖에 답안 근건 없습니다. 이거는 순발력 측정인가 싶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맨 마지막 문제가 이런 문제라서 너무 안타깝고요. 자, 그래서 뭔가 멋있는 끝이 아닌 느낌이지만 그래서 군무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이 문제를 보시는 건 아니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강사뿐 아니라 이 문제들을 푸는 수험생들도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적합성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더 좋은 문제들이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2020년 경찰직 2차를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